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have had the honor of inviting 5 very excellent panelists to engage in a roundtable discussion on how we can better inform the care agenda in South Korea. We would like to make sure that the research and policies regarding care work are informed based on what's happening out in the reality. So Hyuna Moon will be moderating this session. She is the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Inclusion, the co-host and organizer of this event. So let me hand over the floor to Hyuna. Please start off the session by giving a brief introduction to the session participants.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3, 현장의 목소리 코로나19의 현재와 돌봄의 미래를 사회를 맡게 된 문현아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돌봄 경제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숫자로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었는데 이번 세션은 이 숫자를 통해서 온몸으로 그걸 경험하고 실천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5가지 주요 주제를 너무나 이야기할 거리가 많습니다만 일단 5가지 정도로 주제를 좁혀서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돌봄 경제와 맞물려서 그 정책이 실현이 되려면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책과 더불어서 코로나 시기에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급 돌봄의 문제와 이 학교나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인해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시기 감염과 관련해서 많은 배제와 차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로나19 현재를 좀 짚어본 다음에 미래에 관해서 좀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미래가 가능할지 부정적일지는 저희가 논의를 해보고 또 얼마나 많은 실천들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 실제로 정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한 100만 명 이상의 분들을 모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여기에 모신 분들과 나머지 모시지 못한 분들 일부를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돌봄 문제 현장의 목소리를 다 같이 한번 듣고 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던졌던 물음과 이 전체 국제회의 이틀 동안 던졌던 문제 제기와 숙제들, 과제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지를 마무리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고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귀한 시간에 정말 귀한 분들이 지금 참석을 하시고 저는 자신 있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중한 분들이 이렇게 돌봄 관련돼서 주요 활동가, 실천가 분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간략히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 현장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소개를 드리고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에서 사회적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시며 또 아티스트이기도 하신 강미정 활동가 선생님과 동일 단체에서 특히 정치하는 엄마들 동일 단체에서 학교 성폭력 쟁점 해결에 몰입하고 계시는 김정덕 활동가님, 그리고 글리백 약값 인하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고 간병 문제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강주성 활동가님, 그리고 중국 동포 간병인 단체 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철수 협회장님, 그다음에 보육교사로서 보육노동 현장 문제의 정책화에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현님 초대 지부장님,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고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합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계시는 전지현 사무처장님께서 영상에서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 사안을 비롯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쟁점 관련해서 폭넓게 활동하고 계시는 변혜진 연구위원님, 노동 분야와 여성 경험을 초점으로 노동 분야 특히 조세나 재정 개혁을 주요하게 고민하면서 활동하시는 참여연대 이경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여성 노동, 여성 경험을 초점으로 현실적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활동하고 계시는 정슬아 팀장님. 가족 돌봄과 영케어러를 비롯한 돌봄의 사회적 의제화를 위해서 특히 작가로서 대중과 소통하고 계시는 조기현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주 여성을 위한 폭력 피해 지원부터 국경을 넘는 연대를 위한 이주 활동에 주력하시는 허영숙 대표님.
네, 이렇게 오늘 이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이 귀중한 분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돌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경민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이경민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상황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붕괴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면한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위기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돌봄 기관 등 어떤 사회적 돌봄 체계가 멈추게 됨에 따라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돌봄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돌봄 공백 문제, 가족 내 갈등 문제 등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자원 또한 고갈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대안은 아주 매우 부족하기만 한데요. 코로나19 초기 돌봄 지원의 정책을 좀 살펴보면 가족 돌봄 휴가 하루 5만 원, 최장 10일, 또 추가 10일 이렇게 찔끔찔끔씩 휴가를 주는 정책만 내놓고 있고 이거는 아동 돌봄 쿠폰을 준다든지 가정 양육수당 일시적으로 주는 거죠. 이러한 일시적 지원에서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그 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 좀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어떤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안정적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국한돼 지원하는 체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불안정한 노동 상태의 노동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위기 이 극복 예산 얼마나 될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보건복지 분야의 6개 분야를 예산을 분석하고 부족한 금액을 좀 국회를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돌봄 관련 예산만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예산이 편성될 때 과정을 좀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각 부처가 요구안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5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차년도 예산안 수준과 5년 국가재정 운영계획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그러니까 그 차년도였던 2021년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했다.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마이너스 1.2%로 전망을 했다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정청이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적극적인 재정을 투여를 하겠다는 말은로 보이진 않고요. 그게 고스란히 그 2021년 예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좀 조목조목 저희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고용 예산 중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2020년 대비 9.2% 증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총 90.1조 원이 편성이 되었죠. 정부는 작년에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슈퍼 초예산이라고 사실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맞습니다. 증가는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9.2%, 그렇죠? 18년도에는 14.8%였는데 20년도는 13.8%, 그다음에 21년은 9.2%로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다면 사실은 좀 증가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낮은 증가율을 보였던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말 이 어려움에 작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에 많이 놓여 있었고 특히나 취약계층의 복지는 더욱더 열악했습니다. 근데 이런 복지부 예산 증가율의 둔화는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한국판 뉴딜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와 저성장 국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예산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GDP 대비 10%가 넘는 직접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3.4%에 불과했고요. 특히 그 기재비를 비롯해서 정부는 적자 재정으로 인해서 안정적 재정 운용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정부는 하반기에 재정건전화법을 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국가 채무를 발행하면서까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무디스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채무가 현재보다 2배가 돼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채무를 더 발행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확인해 바와 같이 재정의 지출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이다 보니 돌봄 예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예상 가능한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그 복지 관련한 예산 중에 많은 돌봄 예산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함께 돌봄은 전년 대비 60% 이상 상승이 됐죠. 많이 우리 돌봄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예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미 계획된 4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지만 그냥 그 의견 반영 없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어린이집 확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돌봄, 사실 필수기관이 운영이 돼야 되고 작은 인원의 아이들을 돌봐야 되면 더 많은 사실 어린이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20.6%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에 100개소에서 21년에는 80개소만 확충하겠다. 사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동수 대비 17%밖에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거에 비하면 매우 소극적인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꼼수 정책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좀 집중해서 개수를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 기능 보강도 보시면 저 표에는 없지만요. 그렇다면 코로나 국면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기능 보강의 예산도 사실은 어느 일정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무려 65.3%가 감액돼서 69억 원만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는 2020년 예산에서 34% 감액이 이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심각한 수준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열악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예산이 삭감된 그 근거는 사실 없었고요. 원래 집행률도 사실 100%였기 때문에 이러한 감액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도 사실은 9.6% 정도 증가는 했지만 사실 신축이 된 데에 따른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발생한 증액비였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를 반영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노인 분야 어느 정도일까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돌봄 종합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도우미 서비스 사업 등 6개를 통폐합해서 만든 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요. 그 예산이 12.2% 증가는 했습니다. 근데 사업 수의 노인 규모,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춘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수혜 노인 1인당 사업비가 2020년에는 월 6,300원에서 2022년에는 월 6,000원으로 사실 감소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저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한 58.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수혜 노인 규모를 약 50만 명이라고 봤을 때 빈곤 독거 노인의 51.1%만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게 정말 코로나를 당면한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이라고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열악했는데요. 노인복지법 제21조의 2에 사실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이나 돌봄 서비스와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실은 그걸 국가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상을 보시면 감소했죠. 우리나라 국공립 요양시설은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보다 더욱더 열악한데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쭉 보다 보면 국공립 요양시설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요. 그 원인은 시설의 신축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50%밖에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재정이 너무 없다고 계속 지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뿐만이 아니라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신축을 신청하지 않고요. 또한 이 예산이 위탁할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감액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또한 사실 그 코로나 초반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 노인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너무 열악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내놨던 건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 지금 11개 시범 사업이 있는데 시범 사업을 지역 추가에 따른 그 예산만 편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돌봄 관련해서 그간 1년 동안 어떤 특단의 대책이다라고 내놓은 발표한 대책은 딱 하나. 작년 9월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때 아동돌봄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였지만 사실 거기에는 모든 돌봄을 거의 그 가족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 부분만 있었고요. 그 이외에 어떤 노인 정책이라든지 장애인 정책 관련한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필수노동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 정부가 얘기는 했지만 실제 이게 정책 효과를 내는 결과로 규율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산과 관련돼서는 역시 숫자가 나와서 어렵지만 아주 조목조목 지금 코로나 시기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돌봄 관련 분야 예산이 노인과 아동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관련해서 조기현 작가님 이야기를 좀 이어서 연결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현입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작가로서 보통 일상에서 우리가 돌봄 위기를 어떻게 체험하느냐라고 많이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좀 이 예산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밀접한가를 고민하면서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돌봄 위기라는 말은 사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회화된 돌봄 서비스들이 다 제한되면서 돌봄 재난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예산 반영이 벌어지는가?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라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과 재생산의 가치에 위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재생산 영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재생산이 없으면 생산도 불가능하다.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혹은 금융이 멈춰도 돌봄은 멈출 수 없다라는 말처럼 재생산이 가장 필수적인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위기는 또다시 생산과 재생산의 위계를 더 공고히 하는 것에 더 가까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돌봄을 왜 평가절하 해왔는가라고 했을 때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성별화 문제입니다. 여성에게 돌봄이 떠맡겨졌고 남성이 이제 생계부양자로서 밖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남성이 일한 임금을 가족 내에 나눈다라는 어떤 그런 가족 구조가 지금 상황을 만드는 가장 지금의 돌봄 재난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는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성의 돌봄을 어떻게 주류화하는가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처럼 돌봄자,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을 하는 사람의 이상적인 모델을 어떤 여성으로만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상적인 모델 혹은 돌봄의 헤게모니, 지금 생산과 재생산의 가치의 위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헤게모니를 깨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목소리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저는 우선 아이돌봄이나 혹은 노인 돌봄 분야에서 돌봄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더 주목받아야 좀 이런 예산 반영 혹은 근본적으로 생산과 재생산의 위계가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돌봄에서 혹은 돌봄을 하지 않는 일종의 이익을 받는 입장이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가 크고 우리가 부모 돌봄만 보더라도 정규직 자녀보다는 비정규직 자녀가 혹은 뭐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돌봄 역할에 대해서 배제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는 것과 집에서 이제 돌봄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위계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계속 마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돌봄 노동을 사회화된 돌봄 노동을 중고령 여성이나 이주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계속 더 중요성이 없고 평가절하되는 모습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빨리 끝내도 되겠죠? 네,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그러고 보니까 조기현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이승민 팀장님 얘기를 섞어 보니까 이 숫자상에서는 남녀가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큰 규모로 증가와 감소만을 알 수 있어 보입니다. 그 면에서 실제로는 이 코로나 시기를 다들 팬데믹이고 위기라고 보는데 그 위기가 실은 돌봄의 위기였고 그 돌봄의 위기 속에 모두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의 위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건강의 위기인 면은 어딘가 들어가 버리고 경제가 중심으로 담론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무급 노동으로 가족 뭐 이렇게 담당하는 문제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발언해 주실 분이 있으면 적극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가로서 마이크를 잡는 건 익숙한데 이 딱딱한 의자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바깥에서 했었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의자도 딱딱하고 약간 그래서 긴장하고 있으나 긴장을 이제 천천히 푸시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계속 지금 저희 국제회의 세션에서 이 돌봄이 아까 조기현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무급, 가족으로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마치 쳇바퀴 돌듯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제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공공기관의 그래서 폐쇄돼서 이 가족들이 무급 여성 이 더 돌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정슬아 팀장님과 그다음에 변혜진 연구위원님께서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좀 더 띄워볼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정슬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민우회에서 작년에 진행했었던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89명의 이제 돌봄 위기를 겪는 여성분들을 인터뷰했고요. 또 하나의 꼭지로 이 돌봄 위기를 언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가족 내에 돌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인터뷰 참여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봄 분담 그런 거 없다.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셨었던 이유는 실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계속 더 장시간 노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더 노력하고 이 방법을 찾아서 나서야 하는가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호명되는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험들을 들어보면 이 정부가 아주 쉽게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공공기관들을 폐쇄함으로써 겪게 됐었던 가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의 돌봄의 책임점과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인터뷰이 분이 말씀해 주신 문장을 좀 읽어볼까 해요. 저희가 돌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쭤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혹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을 때 전전긍긍은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회사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펴봐도 100이면 100 이 고민을 하는 건 여성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원래도 여성들만 고민해 왔었던 돌봄의 문제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또 똑같이 모든 육아에 대한 일처리, 고민, 그리고 심지어 가족과 나눌 때에 매니징을 하는 이 모든 것까지 스스로 해야 하는 과중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아주 빠르게 닫았죠. 그것이 감염병 확산을 위한 것이 맞기도 하지만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정 내에 누군가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여성일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돌봄의 위기 혹은 독박 돌봄은 여성들의 노동의 위기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가족 돌봄 휴가는 그 사용조차 굉장히 눈치 보이는 일이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쓰는 나는 회사 내에서 주요 업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을 돌볼 때 혹은 가족의 누군가가 아플 때 연락을 받고 출동해야 되는 것은 여성들인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원래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너무 이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만둔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거나 휴직을 고민하거나 혹은 다시금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도 취업을 하기보다는 일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나의 역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무급으로 이렇게 돌봄 노동을 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공백은 아주 조금은 메꿔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성들은 돌밥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보내주는 뭐 식자재 꾸러미 같은 것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또 여성들에게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돌봄의 공백의 상황에서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 돌봄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동일하다라고 표현했냐면 사실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 전체 기사와 비교했을 때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서술한 기사는 전체 기사 코로나를 다룬 기사에서 단 1%밖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돌봄이 위기다라고 계속 국가도 얘기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만큼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수많은 코로나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내용은 어디서 감염이 발생했다라는 정부성 혹은 정부
혹은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마련했다라는 식의 보도만 있을 뿐이지 그 돌봄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 혹은 가족들 혹은 소수자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돌봄 위기라는 것은 자녀 돌봄, 아동 돌봄을 하는 그 돌봄 위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지 이 추후에 다루기로 한 주제인 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을 하느라 돌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 죄책감을 강조하는 듯한 혹은 죄책감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맞벌이하는 가정의 같은 경우에는 긴급 돌봄으로 확산되고 있다.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계속 접하면서 이렇게 확산세에 순응하는 내가 보내는 행위, 양육을 내가 하지 않고 기관에 긴급 돌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혹은 불안감을 강요받고 혹은 불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긴급 돌봄 보내면 된다라고 발표할 뿐이지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보도들과 되게 반대되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론이 누구의 돌봄 위기에 주목하고 있는가, 누구의 돌봄 위기에만 주목하고 있는가를 좀 분석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대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용어가 참 그런데 이제 돌봄 위기 혹은 돌봄 재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돌봄 공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공백이건 위기건 재난이건 뭐가 있는데 없었거나 혹은 있어서 없어졌다라는 어떤 그리고 뭐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를 주긴 하는데 돌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거나 그 현장을 겪은 사람은 뭐가 있긴 있었나? 있었다고 없어져서 공백이고 뭐 위기인 건가? 이런 생각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취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외부적 충격이 딱 가해지니까 와스스스스 사라지거나 한꺼번에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무엇이 있었는데 외부적 충격이 어떻게 와서 어느 정도가 망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보완하자라는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현장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 도대체 이 문제가 코로나 때문인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라는 얘기부터 하다가 1년이 그냥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돌봄을 얘기하면 항상 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고 어디가 문제의 근원인지도 잘 모르겠는 문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돌봄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정의로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이건 위기건 이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의하면서 문제를 짚어나가고 누구의 책임인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한 논의,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아까 재정 논의하시다가 넘어가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경빈 선생님께서 이제 조세를 굉장히 열심히 시민사회에서 해주시고 많은 시민분들이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구조에서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시민단체 이제 참여연대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으로 설명된 항목도 사실 그나마 돌봄이라고 해서 제도화된 어떤 영역의 부분에서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보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겪었을 텐데 아프면 쉬세요.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좀 쉬라고 처음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저는 대대적인 문화혁명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아프면 쉬세요를 질본에서 얘기하다니 이제 청이 됐죠. 근데 아프면 어떻게 쉽니까? 먹을 게 없는데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데 학교건 여긴 학교니까 직장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데 문제는 아프면 쉬게 하는
일종의 돌봄이 포함된 어떤 형태가 있으려면 누군가 이거를 지원해주는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유급병가 그리고 상병수당이란 개념이 OECD 어지간한 나라에 다 있는 그 기본적 사회제도가 한국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해야만 지금 질본청에서 얘기한 아프면 쉬어라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시민사회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낸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 재정 추계에 상병수당 유급병가 논의는 또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전 그러실 것 같은데 정규직이 아닌 분들은 더 유급병가 못 냅니다. 당장의 소득 보전이 안 돼요. 불안정 노동자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을 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없으니 당연히 조세나 재정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경민 선생님이 보여주신 내용 중에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가 올랐는지 나다는지 없으니까 항목이 없는 거예요. 공백이라는 것, 돌봄이라는 논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라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지를 얘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무엇이 비었고 무엇이 나빠졌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내로 이 의제를 좀 가져오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조세를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돌봄 영역을 의료 쪽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부 얘기는 아까 정선생 선생님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요. 학교를 제일 먼저 문 닫은 거요. 사실 이제 뭐 우리 지금 되게 유명해지신 누구시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은경 총장님이 어린아이들은 코로나 감염도 전염도 적다. 그 한림대 농문으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만 전 세계 의학자들이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작년 초반 넘어갈 때부터 어린아이들의 감염과 전염이 되게 낮다. 되려 학교를 닫으면 그 아이들이 어디 죽지 않잖아요.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디론가 갑니다. 그것이 가족이건 뭐 게임이건 어디건 간에 학원은 무조건 열어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이 들여 발생했던 겁니다. 바이러스가 뭐 학교에만 있습니까? 이 비상식적인 과학이 가끔 그래서 학교를 닫지 말아라.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절대적 감염 위험 적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감염이 가족 내에 있으니 제발 학교를 열어두어야 한다. 왜냐면 학교는 학습의 현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의 영역이다. 불안정하고 변덕질이 심한 세상에서 어떤 나침판과 도구를 갖고 생활해야 가는가라는 걸 가리키는 그런 현장이다. 아이들에게 그건 권리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학교를 닫는 걸 굉장히 신중했어요. 또 신중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학교를 닫으면 특히 저학년 유치원 학교를 닫으면 여성들이 어떡하냐. 특히 지금 간호사 왜냐면 저희 돌봄, 간병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서는 간호사들 대부분 다 전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이 분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현장에 있어줘 사람을 살린다. 그들의 아이들은 어떡할래? 되게 신중해야 한다라는 연결고리, 총체적 맥락 속에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학교 닫는 걸 굉장히 신중했어요. 근데 우리는 학교를 제일 먼저 닫았어요. 공공기관 제일 처음에 닫았어요. 왜? 눈에 보이거든요.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생색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행정적 결정들이 많은 부분의 골병을 골병이란다. 제가 골병을 들었네요. 저도 돌봄 중이라. 아무튼 이 돌봄의 맥락적 복합성 이런 총체적인 이런 문제들을 연결져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백만이 아니라 의료 쪽도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재정에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 환자들을 시민들을 돌봤던 그 병원 현장의 예산이 대부분 다 공공병원이어야 했는데 공공병원은 지금 수많은 병원 우리나라 병상이 OECD 평균에 비해서 3배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입원 병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 딱 발생했더니 환자들이 대기해요. 병원을 못 가.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왜? 갈 수 있는 병원은 8%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공공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입니다. 평소엔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렇다 보니 그 병원에 대한 예산도 없었고 인력도 지원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이번에도 공공병원 예산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아픈 환자들을 돌봐야 될 현장에도 공백. 그래서 그런 학교 현장에도 공백. 이런 문제들 총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의료 문제들을 이따가 조금 더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혜 선생님과 정설아 선생님의 논의 내용을 통해서 저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게 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거, 그걸 어떻게 체계화하고 만들어 나갈까? 이게 지금 저희 어저께부터 시작된 이 회의에서 중요한 논의 과제이고, 일단은 끊임없이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어저께 이주 관련 분야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공백을 하니까 저는 이주 관련된 분야, 특히 그 코로나 관련해서 비어 있었던 건 원래부터 비어 있었던 게 더 많이 비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먼저 허호영 선생님 좀 언급을 해주시고, 이어서 정슬아 선생님이 또 추가로 아까 못하셨던 부분 마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재성이과센터 허우영숙입니다. 저는 앞에 말씀들 들으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경상북도 문경시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 제기를 했는데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문경시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홍보물을 보냈던 내용인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사업이고, 그거를 그 문경시에 있는 농촌 총각들과 베트남 유학생들을 상대로 뭐 이렇게 만나게 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자체 그 이주 여성들을 도구하고 굉장히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 그래 그렇게 해서 그래 인구 증가를 하면 그 인구는 누가 돌볼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사실 결혼 이주 여성을 굉장히 인구 대책적 차원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이를 낳았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국 사회가 어떤 책임을 지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할 수 있는데 아동 양육일 때만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돌보러 온 친정 엄마가 베트남 엄마가 캄보디아 엄마가 편찮으시다. 근데 아이가 7살이 넘었고 엄마가 계신 지 4년 10개월이 지났다. 그래도 한국에서 그분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즉 한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는 도움일 때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엄마들을 모셔와서 양육을 돌보게 하고, 그게 이제 개인의 책임, 가족의 책임, 더 넘어서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원가족 책임까지 지우고 있으면서 그 외에 돌봄에 그 원가족의 돌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 공공성 이 얘기를 같이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럼 그 이주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예산 부분 할 때도 제가 조금 궁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외국인 납세액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1조 4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근데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중앙정부가 실시한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인과 결혼 관계에 있거나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일부만 포함이 되었죠. 실제로 법적으로도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세의 의무는 있는데 그거를 받을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근데 많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시민들이 외국인은 세금을 안 내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할 때 보면 세금 안 내는데 안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세금을 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모든 권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뭔가 국가 예산을 고려하고 할 때 약자에 대한 고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주민이라고 해서 국적자를 경계로 해서 다르게 해야 되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시간이 뒷부분에 허락이 된다면 이후에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주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너무 많고 제가 어저께 발표 때도 그랬지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는 실은 이주민에 국한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되는 어떤 집단, 사람, 개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더 상황이 심화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정슬아 팀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뽑아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우선은 언론 보도에서 나타났었던 소수자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했어요. 이제 가족 돌봄, 특히 아동에 대한 돌봄 위기 관련된 것도 1%였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받아쓰기식의 이 단순 보도 말고 심층 분석된 기사 자체가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중에서 좀 유의미하게 기획 보도를 했었던 언론사들이 다루고 있었던 문제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주민과 관련된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 규칙 혹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소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어느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배포되고 있는가 혹은 번역되어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 정보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심층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워낙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게 이제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단기 방문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정부가 내국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대비를 했는가를 보면 좀 부족한 것이 정말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뭐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수자에 대한 부분은 특정 지역을 굉장히 혐오할 수 있는 식의 표현들, 뭐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에서 확산세가 컸다. 그러면 이제 대구와 관련된 기사를 너무 많이 쏟아내는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겠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원래 서울에 있었다. 내가 대구 출신이긴 하지만 하면서 변명을 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언론이 일조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태원 부근에서 발생했었던 확진세 증가 부분에 있어서도 성소수자들이 지목되면서 감염병의 원인이 되고 혹은 20대들이 뭐 클럽에서 줄지어서 이제 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기사들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소개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규칙을 잘 지켜야지 확산세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제가 찾아봤었던 저희가 분석했었던 언론의 보도에서는 문제적인 기사들이 더러 발견되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자가격리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아플 땐 쉬세요라는 어떤 질본의 이야기처럼 병 증상이 있으면 확진이 아니더라도 격리해서 쉬라고 얘기하지만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인 시설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살고 있는 이제 분들에 대한 예방책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도나 정책이 아예 없었다. 뭐 돌봄의 공백 부분에서도 원래 공백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주셨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동에 대한 돌봄이나 장애나 혹은 노인 돌봄 혹은 이주민과 더 많은 어떤 사회적 소수자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계속 풀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가 풀어가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배제 혐오 관련해서 제 시선을 좀 성찰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터지니까 저는 주변에 대구 소위 사투리라고 하죠. 지역 방언이 들리면 딱 쳐다보고 그다음에 뭐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했다고 하면 20대들을 막 딱 쳐다보고 저 감염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굉장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혐오하고 그다음에 차별하고 배제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돌봄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다루진 못했지만 저는 실은 돌봄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간호노동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상황이 저희가 충분히 다뤄지고 있지 못한데 그 부분을 변혜인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짧게나마 현실이 어땠는지 그것을 좀 공유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혜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이 앞에 이 화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앞에 시간이 카운트되고 있어요. 익숙치 않은 장치들 때문에 패널 분들이 사실 하실 말씀이 많은데 아마 얘기를 좀 줄이시는 것 같은 것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저희가 좀 남는다면 아마 활발한 토론을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워낙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선 선생님 얘기를 이어서 약간 간호노동 바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셨던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뭐 노숙자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이라든가 성소자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애초부터 사실은 다른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평범한 많은 이들보다 사회적 자원인의 접근도가 현재 떨어지는 상황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의료 쪽에서도 그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병원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있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 국가 재난이고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삼성이나 아산이나 서울대나 서울대는 역할을 했군요. 뭐 세브란스나 엄청 큰 카다의 병원이나 병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공공병원에다 내맡겨지니까 원래 그 병원만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사실 쫓겨나게 된 거죠. 그 부분들이 치료 돌봄이라는 곳에 완전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분들이 그래서 병원을 계속 대기하고 병원 치료를 못 받고 만성질환은 더 확산되고 이런 형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구에 한참 코로나가 돌았을 때 이게 이제 5년치 대비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 평균 사망했었던 숫자보다 그 대구 감염했을 때 900명 정도의 초과 사망률이 나왔던 게 있어요. 물론 그때 뭐 다른 재난이 있었으니까 더 많이 죽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피할 수 있는 죽음들이 그때 병원을 제때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있었다. 그리고 익히 어떤 재난이건 모두에게 오고 모두가 겪게 되지만 가장 최악으로 그 재난을 겪게 되는 게 취약자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취약한 많은 부분들이 이 돌봄 치료 돌봄에서 배제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코로나라는 게요. 이렇죠. 감염이 되면 이 하나의 신체를 사회적 신체로부터 분리해내야 합니다. 그걸 우린 격리라고 해요. 분리해서 그래서 저기 미국에서 첫 번째 환자가 있을 때 그게 케어센터였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아니 난 떨어지지 않게 해서 같이 있을래. 왜냐면 그때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거든. 잘. 같이 케어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막 눈물로 헤어지고 막 그런 화면이 보였는데 결국 그 누군가 돌봐야 되는 그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내면 그다음부터는 누군가가 붙어서 그 사람을 케어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의료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의료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1차적 의료는 간호사들이 다 전담을 했어요.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중증으로 가서 중환자로 가서 의사가 하루에 한 번 어떤 처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는 24시간 간호사가 풀케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호노동이 굉장히 필요했던 건데 보호 장비를 다 쓰고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이 아시는데 그걸 다 쓰고 2시간 이상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2시간 이상 그 옷을 뭐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속옷까지 다 젖어가면서 환자를 케어했었던 분들이 간호사거든요. 우리가 기존 돌봄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그래도 전문직의 일부라고 칭송받아지는 간호사들에 대해서 돌봄으로 포괄하는 것들이나 담론하는 것이 좀 더딘데, 근데 외국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간호간병의 통합이 돼 있고 간병의 책임을 우리는 개인이 우리가 하루 10만 원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 그런 인력을 확 늘려서 간호사들이 보호자들에게 병원 가서 케어를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돌봄이 좀 포괄되어 있는데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코로나가 신체를 사회를 분리해서 안에 격리시켜 놓으니까 그건 그 온전한 간호사의 책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밥을 전달해줬던 분들도 그리고 환자를 이송했던 분들도 다 스탑됐거든요. 그걸 잊고 간호사만 들어가라 이렇게만 됐던 거죠.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가 발생해서 누군가 앰뷸런스를 오면 그때 받아서 휠체어에서 태워서 옮겨서 가는 거에 모든 것들을 담당했고 똥오줌 똥오줌 이런 걸 받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부터 다 책임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간호사들은 환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교육받지는 않습니다. 죽는 환자를 보긴 하지만 염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환자가 사망한 환자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거의 바이러스 덩어리라고 보기 때문에 세균 덩어리라고 보기 때문에 죽은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면 세균 덩어리 소독약을 엄청나게 뿌려대는 일을 먼저 했어야 됐고 그리고 죽기 전에 대부분 수액을 이렇게 몸이 괜히 부풀어 있죠. 눈을 감기는 것부터 그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소독약을 퍼부어 놓고 그리고 꽁꽁 묶고 소위 말하면 그거를 그냥 병원 뒤에 앰뷸런스가 엘리베이터 나가서 소각까지를 이 모든 책임들을 간호사가 졌는데 아시겠지만 간호사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다수입니다. 이건 미국도 91% 우리나라도 압도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노동이고 여성 혼자가 환자 하나를 들을 수 없을 정도 사망한 환자의 몸무게가 그렇거든요. 근데 일련의 과정이 간호노동에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간호노동 코로나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어떤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밀착이 된 적이 없습니다. 환자 기밀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정부가 이거를 덮기 위해서 이걸 하나 했죠. 엄지척. 우리나라에서 간호노동, 이 보통 돌봄노동의 가치는 발화자의 권위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줘야 해, 이걸 해야 돼 라는 권위는 부여하지 않으면서 엄지척, 엉덩이 퉁퉁 이러면 끝나는 정도의 가치평가 이것이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소위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돌봄 노동에도 현재 그러하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엄지척 이거 하지 말아라, 덕분에 하지 말아라. 닉네임을 말하면 더 역겹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죽어나갈 지경으로 있는데 그리고 제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호 인력은 우리나라는 5배 평균 OECD 대비 간호사들이 5분의 4 정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료가 너무 상업화돼서 병상 수는 너무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복잡합니다만 한 간호사가 OECD 평균에 비해 5배 노동을 해야만 환자 하나를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 배치가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엄지척으로 주시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호노동이 처한 이 돌봄의 문제 그리고 이 돌봄의 문제라는 건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돌봄 전체를 책임지는 환자 케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확장된 노동에 비해서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간호노동의 이런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돌봄을 간호를 돌봄으로 포함시키면서 이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이냐라는 데 매우 필요한 노동 직군이라는 생각도 또한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노동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한 돌봄을 해내었는가라는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돌봄의 이제 사회적 제도화 하는데 조금 더 같이 연루시켜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너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에만 너무 몰입하게 시켜드린 부분이 좀 죄송하고, 덕분에 저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현실 진단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에서부터의 문제를 짚어서 간호노동에 이르기까지의 쟁점들을 다뤘는데요. 이제 우리는 미래를 좀 얘기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래 현실 토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미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세션이 끝나고 밖을 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울지 가벼울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무겁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을 아끼셨던 분들도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말문을 조기현 작가님이 좀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경민 팀장님께서 뒤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허영수 대표님, 정수라 팀장님, 변혜진 선생님 좀 못 나눴던 부분 미래 관련해서 조금씩 더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기현 작가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족이 핵가족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무급돌봄 혹은 돌봄의 성별화를 이야기할 때 핵가족을 기반으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돌봄을 지금까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좀 인구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고 혹은 또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가 닳도록 들었던 말은 고령화, 저출생 혹은 만원화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뭐 가부장적인 문화가 약화되면서 이제 며느리가 어떤 노부모를 돌보기보다는 친자녀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 혹은 이제 가족 해체 등으로 싱글화, 이거는 비혼도 포함되지만 사별이나 혹은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자가 되는 비중도 높아지고, 동시에 이제 형제가 각 태어나도 혼자밖에 없으니까 형제 수가 적은 외동화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미 부모가 한 40 정도 돼 있습니다. 늦게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늦게라고 같이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결혼을 늦은 나이에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 아이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고령 인구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주하고 나이가 중년이 된 부모를 마주하기 때문에 가족 내 돌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런 인구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 영케어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혹은 청년기에 우리가 흔히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가족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 가족이 아프거나 혹은 뭐 쓰러지거나 노쇠해지거나 하면서 오히려 그 돌봄을 담당하면서 이 인구 변화가 지금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한편으로 공포스러운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할 만한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가족을 돌봐야 한단 말이야? 라는 어떤 공포를 조장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돌봄의 사회화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과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에게 아주 더 가치를 부여했던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청년들도 얼마든지 돌봄을 해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는 생산과 재생산의 가치를 어떻게 재편하느냐와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미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돌봄 위기 상황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생태적인 위기도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생태 위기와 돌봄 위기는 굉장히 비슷한 연결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자연을 무한한 자원으로 봤었고 마찬가지로 돌봄도 어떤 보상을 주지 않아도 계속 있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있었던 게 지금 위기 상황으로 대두됐고, 말하자면 생산 노동이 가능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으로서 돌봄과 자연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보상하는지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연결점 중에 하나는 이제 돌봄의 사회화 혹은 무급 돌봄의 무급 돌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다시 말해 무급 돌봄의 유급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런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저는 한편으로 돌봄이라는 것만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노동이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그린 뉴딜과 서로 잘 돌보고 돌봄받는 돌봄 사회에 어떤 연결점들이 있고, 우리가 이 미래라는 키워드로 돌봄과 혹은 생태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전 연령, 이게 단순히 생애주기상의 부모가 되는 나이 혹은 노인이 되는 나이, 중장년이 되는 나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돌봄은 전 연령이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돌봄은 누구나 받아야 하고 누구나 해야 하는 이런 것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경민 팀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부 대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분석하다 보니 아까 사회 서비스원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 공공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공공성을 하라는 거냐, 뭐 무급인데 원래 공공 아니냐, 실은 공공이 공짜랑 이렇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저는 문제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먼저 이경민 팀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조기현 선생님이 좀 저희가 어떤 돌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조금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돌봄,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처음 정부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도 확대하고 시장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의 신입 장벽이나 운영의 규제를 좀 완화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효용성을 높이겠다. 그러다 보니 이게 대부분 다 민간에 맡겨진 이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 그 불안정한 일자리가 양산되고요. 서비스 질은 굉장히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사실 노인장교양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지는 의미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했다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시장에 맡겨놨더니 낮은 일자리, 낮은 서비스,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 강화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 진입부터 모든 걸 다 민간에 맡겨놨더니 공공이 차지하려고 하는 영역, 그 시도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원법,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아동, 장애인 등의 그 사회서비스 분야라고 일컫는 부분에 공공을 조금 더 공공의 진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민간의 반발이 너무나 심각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얼마 전 5월 24일 날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이제 민주당 다 지역구에 계시다 보니까 민간의 시설장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의 반발에 못 이겨서 법안이 많이 후퇴가 됐습니다. 근데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까지 정도 간 건 아니지만 매우 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통과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제 시범 사업이 운영 중인 그 사회 서비스원이 좀 더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조직된 노동자도 필요하지만 조직된 당사자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나, 한편으로는 이제 보육과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사실 대상자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많이 이제 그 공공성 강화라든지 아니면 보육 돌봄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몇 년 동안 국공립 공공시설의 노인시설 1, 2%밖에 되지 않는 거는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거의 와상으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실 거고요. 가족들도 사실은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분명히 되게 꺼리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사자, 대상자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근데 정부가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쨌든 입법 활동, 그 법안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제도 정책으로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 하여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던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사실은 내놨고요. 이게 지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인데 이게 뭐야? 서비스를 산업을 발전시켜 너무 좋은 법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세계 어떤 게 찾아볼 수 없는 제조업과 농업을 제외한 모든 법을 다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도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입장을 바꿔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말한 모든 그 공공성은 사실은 사회서비스원법도 사실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왜냐하면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계속해도 말해도 되나요? 아까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산 제도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된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근데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처한 환경을 이렇게 보면 아이,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돌봄의 대부분 여성들이 하다 보니 이거를 제도화를 해야겠다. 심각한 상황은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필수 노동이라 일컫는 택배 노동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매 하루에 한 명씩은 이제 사망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가 잘 되지 않고 그러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건 이 사람들이 처한 사회적인 계층 그 위치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기현 선생님도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고 그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인식이 우리 안에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게 제도화되고 또한 이게 예산, 거기에 따른 게 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약간 부정적인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해야겠지만요, 저희가. 네. 네, 네, 긍정으로 가자고 그렇게 제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지금 부정으로 가고 있으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허영수 대표님께서 또 한 줄을 보태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전에 여쭤봤어요. 이게 미래에 대한 논의라고 해서 미래가 맨날 희망적이어야 되나요? 이렇게 진행하실 분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시장화된 돌봄 영역에 특히 간병, 요양보호사 이쪽 영역에 중국 동포 여성들이 상당히 진입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2007년에 한국 정부가 그 중국 동포랑 그다음에 이제 구소련 지역 동포, 한국계 혈통들한테 한국에 방문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서비스 시장을 동포들한테 열면서 중장년층 중국 동포 여성들이 돌봄 영역으로 시장화된 영역으로 쭉 들어가게 된 건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그 가사노동자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확장될 거냐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논의 속에서 그러면 기존에 2007년부터 그렇게 제도화된 형태로 들어온 중국 동포 여성들하고 실제로는 선주민 한국 여성들하고 시장에서 나름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 동포 여성들이 조금 더 질 낮은 형태로 있는데 이것이 조금 그 법 제정이 되면서 모두의 권리로 확대될 것인가
그러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이제 한국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늘 그런 의구심에 차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가사노동 시장을 외국인한테 개방하겠다라는 게 정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게 뭔가 정부에서 뚜렷한 뭐 계획이나 이런 걸로 나온 건 아니고 언론에 약간 흘려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중국 동포들한테 상당히 개방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다른 외국인한테 열겠다라는 건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아시아 지역 여성들이 입주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형태로 한국에도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시아 지역 여성들, 그러니까 중국 동포를 제외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여성들과 중국 동포 여성들과 기존의 선주민 여성들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열악한 것이 이제 개방된 외국인 여성들, 개방된 시장에 들어올 외국인 여성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에서 아무리 돌봄의 공공성을 얘기해도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이 굉장히 격화된 상태에서 지금 이미 돌봄 영역의 시장화가 이미 굉장히 진행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돌봄 시장 공공화를, 돌봄의 공공성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잘 가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열악한 곳일수록 이주 여성으로 하여금 채우게 되는 형태로 그렇게 전가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에 대한 여러 정보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열악한 거를 또한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열악한 조건을 스스로 목소리 내서 말하거나 조직화하기 굉장히 힘든 형태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성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상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물론 그런 방식으로 시장이 개방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런 미래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미래를 밝게 만들려면 어두운 과거가 있어야 밝음이 오겠죠 라고 믿어보고 싶은데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정수라 팀장님이나 변혜인 선생님 긍정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태주시기를 무리하게 부탁드리며 정수라 선생님 팀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은 모르겠는데 상상을 좀 밝게 희망적으로 제가 원하는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를 이제 단체에서 같이 고민해 봤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이 더 줄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뭐 줄어든 노동 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소위 근무 시간 자체가 규제받는 일터도 또 한계적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한 주 35시간 정도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우리가 일도 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 돌본다는 것이 가족만이 아니라 동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혼이고 이제 비혼인 친구들 셋이랑 같이 사는데, 저는 가족 돌봄 휴가를 제 친구 같이 사는 동거 식구가 아프더라도 쓸 수 없는 어떤 가족을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잖아요. 그랬을 때 가족이 아닌 다른 공동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내고
그리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스스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되면 어떨까,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뭐 늘리고 뭐 그 급여를 주고 뭐 이런 방식의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사실 사유가 존재하는 휴가는 그 휴가를 쓰는 사람들을 계속 특별히 호명하는 방식이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용 사유, 그러니까 휴가 사용에 대한 사유 제한이 있지 않은 보편적인 어떤 휴가 일수 자체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쓸 수 있는 휴가가 많다면 굳이 가족 돌봄 휴가가 아니어도 자신의 휴가를 가지고 돌보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제 생각은 뭐 이따가 또 시간 중에 길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주 여성들에게 많이 내맡겨진, 그리고 더 불안정한,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계속 내맡겨진 돌봄의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 쪼개는 방식으로 떨어뜨려서 누군가를 남겨두고 가지 않는 정책, 그것들을 토탈로 요구하는 것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공이라는 거는 제도를 공공한다는 게 아니라 돌봄은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문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만 기업들에게 정부가 돈 없다 하느니 232조를 썼습니다. 올해 더 썼을 거예요. 그러면 232조 기업들에 줄 돈이 있는데 왜 돌봄에 쓸 돈이 없습니까? 돌봄 경쟁 그겁니다. 사람에게 돈을 쓰라고. 일단 이주 여성들이건 지금 돌봄에 있는 사람들 다 공공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직고용을 하고 고용의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거기서 논의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주 여성인데 내가 돌봄 누군가를 케어하는 노동을 5년 했어. 그러면 주는 겁니다. 우리 뭐 석사, 박사 그 준환서 두듯이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그 준한 노동의 가치를 주고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돌봄을 그렇게 자꾸만 나누면 돌봄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남성분들 많으신데 여기 돌봄 안 해본 사람 못해요. 저 지금 6살짜리 아이 키우는데 할 줄 알았어요. 못해요. 자꾸 이렇게 나누면 돌봄은 누군가 할 수 있어. 아무 때나 너 쉬어. 그럼 할 수 있는 노동이야. 라고 사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돌봄은 숙련이고 전문성이 필요해. 오래 일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사회적으로 부여하자. 자격증 주자라고 제도화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공안으로 포괄시키는 거. 누구도 아래로 남겨두지 않는 거. 그런 연대 방식으로 요구하면 저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와 미래를 좀 짧게나마, 좀 아쉬우나마 아무튼 이러저러한 논의를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이 현장에 참여하시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와 마음과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다 같이 보시고 다시 마무리 토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요, 건강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회는 경제권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그 시설이 유지가 된다라는 게 중심이 되어서요. 그게 저희 보육시설에는 먼저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량의 해고, 그리고 휴직, 무급휴직이겠죠? 무급휴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삭제시키는 게 먼저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 그 돌봄의 특징은 제도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다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아동, 또 환자, 이것은 이제 다 나뉘어지고 각각의 법과 이 제도하에 오랜 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 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오롯이 다루지를 않아요. 돌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엮여져 있지 않은 사안이 아닌데 저런 우리 간병업체 보면 이러저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좀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렇죠. 우리 간병업체로 놓고 말하면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여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백만 원의 그 비용을 지불해도 과연 그거에 맞는 그 서비스를 받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현재 그 돌봄 서비스를 하는 그 인력이 환자가 이 직업소개에서 연락하거나 간병 파견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간병인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돌봄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 환자분을 맡을 때 환자분을 위한 상해보험은 무조건 우리가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근무자가 일하다가 병이 전염되었거나 환자를 들다가 허리 다쳤다거나 그러면 지금 간병인한테는 지금 아무런 지금 보험 제도도 없어요. 이용자에 대한 것과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는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종사자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든 노동법적인 문제든 고용관계에 대한 문제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돌봄 현장에서는 반대로 이런 노동을 원래 10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한 4사람이 지금 삭제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0사람이 해야 되는 걸 6사람이 지금 감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장의 지금 상황인데 지금 갈아내고 있어요. 자기 몸을 나머지 6사람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부터 실제 이용자나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고민보다 그저 이렇게 서비스 하나 만들어내는 되게 급하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상 이 권력의 문제에서 이 양육자들의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조직화가 되지 않고 조직화가 되는 게 곧 정치의 어떤 권력적인 힘을 갖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런 이익단체나 아니면 조직화된 사람들,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되게 좌우가 많이 된다고 느꼈어요. 지금은 감염병, 그러니까 교사로 인해서 자기 아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불안감과 아동학대에 대한 불안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탐탁지가 않고 자기는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안전한 건가? 라는 그런 불안정한 감정들을 모두 교사에게 쏟아내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다 몸으로 그 부모들의 불안정한 그런 감정도 다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돼요. 저희도 불안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블루나 불안감 혹은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은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불려지는 부모만 시민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시민이거든요. 똑같은 시민인데 다만 돌봄을 노동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가 감정바지가 오롯이 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3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그대로 있는 거. 세상은 많이 변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이 정말 절박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 제도는 13년 전 제도라 너무 오래된 구태한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불안하고 하는 사람도 너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일을 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얘기하자면 돌봄이란 살뜰한 보살핌과 지금 동등한 이야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정말 저희가 태어나서 죽음까지 가는 이 과정이 다 돌봄이 다 필요하잖아요. 아니다. 생물학적인 여성한테 오랜 역사가 이렇게 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사실 그건 생물학적 여성을 국한되는 얘기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되고 이 문제에 함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근무 환경, 인권,
인권 존중, 그나마 없었던 것들이 더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지킬 수 있는 인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연대의식에 대한 회복 같은 게 있는 곳이 그래서 좋은 돌봄은 받는 사람도 서비스를 주는 사람, 하는 사람도 서로가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반들이 만들어지는 게 살뜰한 돌봄은 순전히 이건 뭐 직업 이식으로 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우러나와서 내 마음이 환자한테 정이 가야 그것이 살뜰한 보살핌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다수가 정말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저희를 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희망을 얻는 건 교사와 상호작용을 해서 내가 사람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 아이의 웃음이거든요.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이의 웃음을 가정에서도 느껴졌을 때 부모의 표정이 달라져요.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정서적 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서적 연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을 통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서적 연대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질이죠, 질. 이 갓난 아이를 처음 낳으면 너무 여려서 이 부모가 이 애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똑같아요. 안고 세우고 이 부축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도 환자의 상황에 맞게 교육받지 않으면 다 다른 거죠. 서비스의 질이. 그래서 정서적 연대, 이 맞춤형 돌봄,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질, 이런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온전한 돌봄 서비스를 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 그거 자체가 훌륭한 거 아닐까요? 단지 이렇게 생물학적 여성의 양육자가 가지는 천부적인 어떤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사회적 모성이라는 걸 통해서 모두가 엄마다라는 생각으로 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뤄야 되는 이야기고, 그 사회적 모성으로 세상을 바꾸자. 어떤 특정하게 엄마다라고 해서 엄마만 모여있는 단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여성만 모여있는 단체도 아니고 생물학적인 엄마만 모여있는 단체도 아니에요. 비양육자도 있고 비혼인 분도 있고 미혼이신 분도 있고 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성소수자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다양성을 지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당신은 그러지 않았는가? 아기였을 때 돌봄을 받지 않았는가? 당신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보살핌받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라고 대집어보는 그런 질문을 저는 국가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근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 보육 공약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하나가 남겨 있는데, 보육 공약 중에 검토조차 안 한 보육 공약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90%가 이행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하고 사안이 되게 먼 것 같지만 저희가 이렇게 돌보면서 매일매일 하는 게 식생활,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저희가 식자재를 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였는데 사실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농촌에 이주노동자 없이는 저희가 그 음식물을 공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그 노동력이 다 이주노동자들이 그걸 다 재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함께 살아간다는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 주거권과 그 노동권이 인정을 받아야지만 우리 역시 뭔가 합당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도 있었고, 이 정부나 그런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오랜 기간 뭐 보육기관이면 보육기관 장들만 만난다든지 교육부도 뭐 교원단체들 상대로 많은 이런 논의 테이블을 한다든지 그래 왔다면 이제는 이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너무 절실한 문제거든요. 이 돌봄이. 그러니까 감변 노동 중에서 감염되었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비용과 비용에 따른 수가 체계를 갖다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세가 아니면 건강보험밖에 없거든요. 소위 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십시 위반에 걸리자는 말입니다. 예. 같이 다 내서 필요한 곳에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민간보험에서 개개인이 간병보험을 들어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설득해야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당대에 있는 우리 또 부모, 우리 또 자식, 우리 후대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개개인이 간병보험을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이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그건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우리 노동자들 입에서 존엄케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노동자들이 존엄케어 하고 싶다고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도 서비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존엄케어 하고 싶은데 왜 존엄케어를 위한 보장을 안 해주냐라는 게 저희가 노동자들이 저희 제기하는 문제예요. 보육시설은 아동학대, 노동 위반, 인권 유린 3종 세트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단독기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동들 교사 비율을 반드시 축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은 지금 외면하는 직업이고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언어를 사용하는 돈포분들만의 이 항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돈포분들은 뭐 비자라든가 여기 간병업체에서 지금 일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이 구비되지 않고 있어요. 좋은 정책이라든가 뭐 좀 베풀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고요. 우리 동포분들은 뭐 나라와 나라지간의 문제는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 동포분들 이게 모국당이고 언어가 통하니까 쉽게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정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저희 노인 돌봄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지막을 마감하시는데 의미도 있고 살아온 보람도 느끼실 수 있을 그 순간들을 기억을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일하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부터가 좀 안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마음의 여유도 그리고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어야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시고 떠나가실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저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만들어야죠. 네. 예, 만들어야지. 네. 어려워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다 죽는데. 네. 네, 현장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뵙고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서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참여하셨던 지금 패널에 계신 분들 5분들은 많은 생각이 드시면서 얘기 아까 못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것들, 꼭 강조해야 됐던 것들을 생각하셨을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됩니다. 영상과 더불어서 혹은 오늘 전체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전체를
접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아까 마저 못했던 이야기들 정리해서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혜린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영상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영상에서 희망을 또 말해주시는 거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대상들이 다 나뉘어진다는 얘기를 강주성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이분이 백혈병 만성백혈병 환자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비싼 약값이 인하해라라는 운동을 같이 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는 환자였다가 다른 이들의 간병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이번에 여기 돌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던데 조한 트로토가 그분이 코비드 상황에서 이 간호사들의 노동을 어떻게 보냐라고 그 인터뷰를 케어 잡지에 실으셨더라고요, 해외.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는 케어 기부자이기도 하고 또 케어를 리시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연구 조사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너와 돌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니? 라는 사회조사 같은 것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학회가 아무튼 부정적인 부분만 있을 거라고 상관 안 하고요. 그 공백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질문지를 잘 던지면 돌봄에 대해서 자신들이 겪어왔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생애 주기로 자신을 이해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에서 네가 항상 케어 기부도 할 수 있고 케어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돌봄 시민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돌봄을 할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그런 시민권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고 인증해내는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좋은 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제도 변화를 얘기 드리는 것은 모든 사회의 법제도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좋은 얘기 소용없습니다. 사회 법제도를 위해서 함께 싸우시고 연대하시는 거, 그 현장 속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기후위기 빙산이 뚝 떨어지는 어떤 거 보면서 사실은 빙산이 뚝 떨어지는 그거를 보여주지만 지금의 우리가 처한 위기, 기후, 돌봄, 그다음에 코비드 이런 식의 감염병의 위기, 공중보건의 위기, 모든 위기가 다른 템포지만 같은 노래다. 템포만 변화가 다를 뿐이다. 떨어지는 빙산을 볼 것이 아니라 뒤에 저 무너지고 있는 그 밑바닥의 빙산의 거대한 것을 보아라.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고 누구에게나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 그러나 최악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 그리고 정부는 항상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경제적 우선순위, 기업 우선순위로 재정을 우선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그 문제의 키를 연대해서 싸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돌봄의 키워드가 기존의 생산력 발전이라는 성장 담론의 주도에서 돌봄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고 함께 간다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동포 얘기하셨는데 저분들과도 함께 갈 수 있는 취약자들을 항상 올려내는 이런 식의 보편적인 제도로 가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봄 시민권 그리고 실제로 돌봄이 제대로 행해지는 그런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새롭게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을 사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를 돌봐주신 장치를 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코로나를 경험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하루에 그 확진자가 오늘 700을 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어디서 죽어가고 아니면 어디서 아파하고 있는 목소리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백신 얘기밖에 사실은 나오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응하면서 저의 고민은 이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돌봄뿐만이 아니라 취약한 계층이 그 수면 아래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더욱더 소외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민단체로서 이걸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대선을 앞두고 보니 이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말씀 중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 저희는 당사자를 대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책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다 보니 특히나 사회 서비스, 이 돌봄 영역에서의 공공성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니 공공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들었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공성은 단지 사적인 것과 대립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공공성을 단지 공적인 것에 제한하지 않고 공적인 것이 지향하는 가치나 영역 아니면 주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좀 제대로 인식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공공성은 그냥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아니면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러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가 학회다 보니 학회니까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 실태조사 이런 거 국가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영역들에 대한 관심과 그거에 대한 대안, 우리 또 한국 사회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돌봄 노동자들, 필수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가, 노동권을 보장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체계가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이제 무너지는 순간을 저희가 같이 경험했으니까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언제 이렇게 감염병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만 지원하는 법 말고요. 네, 일상적으로 어떻게 체계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정책 마련을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평안하고 고민이 없어야 그 마음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노동의 조건, 네, 그것이 어떻게 기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사자의 목소리들이 중요하고 정책에 많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관련돼서 그 21년도 성평등 보고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 TF의 구성원은 85%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돌보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 절대 다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성별이 치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도 아주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이제 20대 남성으로서 돌봄을 시작하게 된 맥락은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가난에 시달리고 병원비에 휘청거리면서 진로 이행이나 학습의 기회를 많이 놓쳐서 그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탐구하다 보니 제가 오늘 했던 어떤 거대한 이야기들과 맞닿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를 돌보면서 무급 가족 돌봄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효자라는 말인데요. 저는 그런 말에 반발심이 들었고 그래서 했던 말이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혹은 경제적인 사회적으로 위축된 사회적 약자가 됐던 한 50대의 남성을
남성과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서 좋은 삶을 만들어 갈지가 제 10년간의 고민이었지, 단순히 뭐 효자여서 혹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처럼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시민화하는 것, 돌봄의 사회화, 서비스와 어떤 사회적 자원으로서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돌봄을 수행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좀 따져보고, 아까 초반에 이제 변혜진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말도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말이 부재하거나 좋은 언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좋은 언어를 잘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던 다양한 주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번 5월에요. 이주 현장에는 좀 의미 있는 판결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인과 결혼한 분들, 외국인 분들은 그 자녀 양육을 목적일 때 친정가족을 양육을 보조할 목적으로 이제 초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친정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사촌 이내의 여성 혈족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대상을 친정 가족의 여성으로 딱 한정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양육을 같이 할 대상으로서 여성을 한정한 것은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선주민과 관련된 거였으면 이렇게 여성이라고 정확하게 적시한 거를 조금 숨겼을 텐데,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송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이주민들한테 전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차근차근 불평등한 것들을 여러 방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돌봄이 폭발적으로 그게 필요든 뭐든 돌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그 돌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그 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경로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외국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 언어 문제가 있는데, 언어로 인한 정보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정부의 모든 공식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은 워낙 한국어 단일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제공됐었는데, 법무부의 특히 체류와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는 영어와 중국어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진일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 지점, 물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여기 그 영상 속에서 얘기한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점진적인 노력들이 분명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션이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내용을 통해서 다루어졌는데, 저는 만약에 한계와 아쉬움이 있었다면 1차적으로 저는 구조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적인 한계는 이게 원래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을 했는데, 구조적 한계상 이게 현장이 라운드가 안 되고 일직선 테이블이 되는 바람에 저는 돌봄은 실제로는 서로의 마주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현장 감독님께서 발표자분들께 카메라를 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발표자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심지어 저도 이렇게 서로를 옆을 쳐다보고 카메라를 못 쳐다보는 돌봄에 아주 밀착돼 있는 이 인간형들인 사람인지라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의 개인적인 한계이보다 돌봄을 지향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여기 계신 참여자분들의 존재적 한계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많은 얘기를 다뤘음에도 또 많은 얘기를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좀 벅찬 거는 저는 돌봄이 잘 되려면 이런 국제회의가 매일매일 진행돼서 사람들이 귀가 닳도록 돌봄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매일매일 제가 주관할 생각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주관하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이제 벅차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여기 계신 모신 5분들 중에서 일부는 오랫동안 NGO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경민 팀장님하고 그 조기현 작가님은 돌봄이라는 주제로 처음 같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돌봄이라는 주제로 연대 혹은 사람과 만남을 실천해가는 자리를 갖게 되고 그걸 이어가는 것이 일단 감동이 벅차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개인적으로 변혜인 선생님이 저랑 관계가 좀 친한 관계가 있는데 변혜인 선생님이 저한테 문현 선생님 덕분에 돌봄이라는 것에 푹 빠져 있고 그것이 상호 인간 간의 관계와 상호 행위, 상호 작용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요즘 배우게 돼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제가 잘못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고 희망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모아가고 힘을 내고 실천의 움직임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그것이 희망이고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참석해 주신 현장의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특히 오늘 기초자료 없이 이렇게 떠드는데 너무 열심히 통역을 해주신 두 분의 통역사분들께 정말 강렬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든 구성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moderating this session, Hyuna Moon. I think this session has taught us all that there is serious work left to do to make this great leap forward towards making a more caring, gender equal, inclusive society. But obviously it cannot be the sole work of individuals or researchers or activists or just the government. It will take collective efforts to continue this discussion, to raise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care work, and to make the necessary social change.